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번에 관세 관련해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고생 많이 했죠. 전국 분들이랑 너무 잘해주셔서 네. 제가 큰 빚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대차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참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아펙 한미 정상회담 이후 큰 뉴스가 몇 가지 나왔죠. 관세 협상 세부 합의를 완료했고, 그에 따라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 낮추는 걸로 결정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제안을 하고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승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볼 텐데, 우선 현대차는 여기에 어떤 입장을 냈냐, 정부에 감사한다, 내실을 다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미 지난 8월엔 유럽연합, 9월에는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에 당연히 타격이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우리나라도 유럽, 일본과 동일하게 15%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우리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냐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미국만 생각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 자료를 보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선 엄청난 기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관세 협상 이후로 현대차 그룹한테 어떤 기회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진짜 맞아? 리스트도 싸고 출고도 빠르고 초기 비용도 없다고? 이 가격이 맞아? 조건은 좋은데 막상 잡으라고 하면 잡히지를 않아. 광고만 믿고 차 구매한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 많이 보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BPD 오토. 우리가 약속한 건 간단해. 국내 최저 수수료는 기본이고 견적서도 숨김없이 투명하게. 신차 검수부터 신차 패키지까지 우리가 다 준비했어. 누구보다 많은 차를 리뷰한 BPD가 이제 시동 거는 순간까지 책임질게. 리뷰 끝, 출고 시작. BPD 오토. 자, 우선 이번 관세 협상의 큰 틀부터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원래 기존에 미국이 제시했던 대로 합의를 이행했다면 꽤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미국에서 주장하던 건 뭔가요? 야, 너네 500조 빨리 투자해, 일시불로 내야 되고 선불로 한 번에 가져와, 이런 거였죠. 사실상 강탈이라고 할 만한 주장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총액이 원래 3,500억 달러였는데 현금 지급하는 부분을 2,000억 달러로 낮췄고요. 이 2,000억 달러는 연간 투자 상한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면서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한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당연한 말이죠. 내가 투자를 하면 이 투자금이 상업적으로 좋은 곳에 쓰여야 수익이 되고 원리금 상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을 이번에 왜 명문화했냐? 원래 미국의 목적은 이렇게 받은 투자금을 상업성과 수익성이 그리 좋지 못한 곳에 쓰려 했다는 게 큽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명문화하면서 우리가 투자한 돈, 즉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현금 투자 쪽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거랑 같이 합의된 자동차 부품 관세 15%는 왜 중요한 거냐?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관세가 25%나 붙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많게는 27% 이상도 붙고 그랬는데 이걸 15%로 낮춘 거죠. 이 대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 우리나라는 FTA 체결 국가잖아. 그래서 원래 내는 관세가 0%인데 이제는 15%를 내야 한다? 어차피 손해인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미국에서 관세 0% 룰을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도 일방적으로 관세 27.5%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일본에는 5,500억 달러를 내야 관세를 15%로 줄여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일본은 이 합의를 그대로 이행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를 파는 국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최악만큼은 피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 수치가 암묵적으로 15%인 걸로 결정된 거고요. 그럼 이 15% 동결은 왜 중요하냐? 미국 현지에선 한국, 유럽, 일본차 모두 수입차입니다. 즉 수입차 브랜드들 모두 동등하게 15%가 부과된다는 건 수입차 가격 경쟁력 면에선 동등해지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선 최대한 현금 투자를 줄이면서 관세를 15%로 동등하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했던 과제였던 겁니다. 그럼 이 관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건 그냥 수출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장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건 전기차잖아요. 지난 5년간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수출량 추이를 보면 1월부터 5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 대비 올해 무려 88%나 감소했고요. 연간 수출량으로만 봐도 2023년에는 12만 대 이상, 작년에도 9만 2천 대 이상을 수출했는데 올해는 전망치가 2만 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치명적이었다는 거죠. 먼저 협상한 일본과 나중에 협상한 우리나라의 차이는 뭐냐? 간단합니다. 투자 패키지인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원래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한 번에 선불로 낼 뻔했는데 이걸 연 200억 달러 상한에 2,000억 달러로 낮췄고 조선업 프로젝트로 1,500억 달러는 우회하게 된 셈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고작 총 5,500억 달러 투자를 이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보다 관세 협의가 빨랐던 거고요. 우리나라 협상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는 일본에서도 협상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관점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는 관세 0% 룰을 깼고 이 상황에서 30% 가까운 관세를 내냐, 다른 국가들처럼 15%로 낮춰서 가격 경쟁력 조건을 동등하게 맞추냐, 동시에 추가로 얼마나 덜 뜯길 거냐, 이게 관건이었던 거죠. 일단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 조건을 동등하게 맞춰뒀으니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한시름 덜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굉장히 큰 과제가 주어진 것과 동시에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된 거란 겁니다. 어디서? 미국과 유럽에서요. 왜냐면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 수출량이 급감했잖아요. 이걸 일단 다시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유럽 데이터를 보면 여기는 그래도 미국처럼 폭탄 관세 영향 같은 건 없어서 그런지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그룹이 4위를 하고 있고요. 브랜드 판매량을 놓고 비교해봐도 현대차는 작년보다 조금 올랐고 기아는 살짝 줄었지만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증감률만 봐도 전체 수출이 확 줄어든 영향은 대미 수출이 가장 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같이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유럽에서 어떤 차가 많이 팔렸냐는 건데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가솔린, 그리고 그 다음이 전기차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쪽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까지 친다면 점유율이 43.7%에 달하는 거죠. 그럼 작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 거냐? 전기차는 3%포인트 정도 늘었고요. 여기서도 가장 많은 건 하이브리드 차로 약 4.6%포인트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게 그동안 말씀드렸던 현대차그룹이 강점을 살리고 이 강점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인 거죠. 현대차그룹이 강점은 뭐다?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전기차까지 모든 라인업을 만들어 파는 회사라는 점이고요. 이렇게 되면 각국 상황에 따라 볼륨 모델을 정해서 밀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즉 유럽은 하이브리드 차와 신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로 판매량을 견인할 수 있다는 거고, 미국은 관세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다시 수출량 증가를 노리고 동시에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면서 현지 가격 경쟁력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마침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기차 쪽은 판매량을 견인하는 볼륨 모델 내지는 브랜드의 대표 모델이라 할 만큼 우리나라로 치면 소렌토나 그랜저처럼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전기차는 아직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판매량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는 소프트웨어와 레벨3 자율주행이 곧 혁신이고 이게 홍보로 이어져서 브랜드와 모델 이미지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중요합니다. 현대차그룹도 당연히 열심히 합니다. 다만 FSD를 상용한 테슬라나 레벨3 자율주행을 조건부로라도 상용화하고 있는 독일 브랜드들보다 빅데이터 수집에선 불리하고 이게 곧 속도전에서 불리한 조건이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현대기아 전기차도 승차감 좋고 만듦새 좋은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건데요. 현대기아 전기차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연기관차 대비 판매량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조건이 똑같은 거잖아요. 즉 단순 비난이 아니라 뭔가 더 필요한 게 분명 존재한다는 거고, 그 중에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와 레벨3 자율주행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곧 그 전기차의 이미지가 되고 구매 사유가 되니까요. 승차감과 만듦새가 좋은 건 상품성의 영역이지 브랜딩의 영역과는 별개란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볼륨 모델로 밀면서 판매량도 견인하는 동안 전기차 관련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요. 마침 에이펙 기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당장 칩 전체를 엔비디아로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손을 잡은 겁니다. 그룹 전체적으로 AI를 개발하고 훈련하고 로보틱스 경쟁력도 키워야 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엔비디아와 손잡고 하겠다는 겁니다. 개발과 백엔드 쪽 파트너십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자율주행 검증용 사상 시뮬레이션 환경도 포함된다는 거겠죠. 엔비디아가 이번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 SK, 네이버와 같은 다른 대기업들하고도 협업하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이게 뭐 아직 실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AI 관련 인프라가 대폭 보강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 특히 시간 벌기 측면에서 현대차그룹한테는 이번 관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될 거란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